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과 집행 제12주차 12강 변론의 준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서면과 변론 준비 절차를 넓게 본변론 들어가기 전에 변론의 준비에 해당되겠고요. 또 3장에서는 제4절 변론의 내용, 그래서 당사자와 법원에 있어서 소송 행위, 특히 당사자 원고 피고의 소송 행위를 강의하겠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공격 방어 방법과 항변, 또 소송 행위 일반에 대한 강의 진행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론의 준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강의 교재상 기일 전의 절차로서 준비 서면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준비 서면의 의의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준비 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즉 변론 기일 전에 미리 원고 피고가 소장, 최초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모든 서면은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데, 변론에서 진술할 것을 미리 예고적으로 제출하는 서면이 준비 서면인 거죠. 준비 서면의 여부는 그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소장, 상소장, 임의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것도 넓게 준비 서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 227조 2항이나 368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준비 서면 중에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일반적으로 답변서라고 하죠. 소장에 대응하는 최초의 상대방 피고의 서면을 답변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준비 서면은 변론의 예고에 기치는 거로 그 제출만으로는 소송 자료가 될 수 없고, 소송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변론에서 진술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준비 서면을 보통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이 변론 기일 일주일 전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 놓으면 담당 재판부는 그 준비 서면을 접수해서 부분 하나는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죠. 그럼 상대방도 그 변론에서 이루어질 제출자의 준비 서면 내용을 미리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변론 기일에 나가면은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지난번에 몇 월 며칠자 제출한 준비 서면을 진술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변론에 현출되면서 소송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준비 서면에 기재하는 사실에 대한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변론에서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미리 준비 서면을 제출해 놨다면 준비 서면 제출한 당사자는 출석을 하고, 상대방이 불출석을 하더라도 그 일방적인 준비 서면을 상대방이 이미 수령한 걸로 확인이 되는 전제하에 진술할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준비 서면의 개념 내지 의의고, 그 다음에 영미법에도 우리 대륙법에서 같은 준비 서면 제도가 있는데, 그걸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어요. 먼저 가해 미국에서 준비 서면은 사건과 관계되는 법률상의 논점에 관해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영미법의 중에 미국의 관련 법 이런 데 준비 서면이 이렇게 있죠. 우리의 준비 서면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는 주로 상수법원에서 이용되며 구두 변론이 전혀 행해지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1심 단계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양당사자에게 청구 취지를 나타낼 걸 요구하는
일반적 절차에서 준비 서면에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표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미리 요구되고, 또 일방 당사자가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 상대방은 우리와 같은 답변서, 앤서링 브리프라고 하는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먼저 시작한 쪽에 변호인이 소답서, 소위에 대한 답변서, 이거 줄인 그런 용어죠. 제출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헌법사건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준비 서면에 경제학적, 사회학적 자료들이 두루 포함될 수도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루이스 브랜다이스 변호사가 시절에 장문의 준비 서면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후 그 유명한 브랜다이스식 준비 서면이라고 부르게 돼서 요즘에도 그게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 법원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을 일반적으로 법정 조언자의 준비 서면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영국에서 준비 서면은 법정 변호사가 법정의 변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변호사가 준비하는 지시 문서를 가리킨다. 영국법이라고 제가 써놨고, 영국은 변호사를 크게 나눠서 법정에 직접 출두하는 법정 변호사가 있고, 또 사무 변호사, 주로 서면을 작성한다라든가 준비 서면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죠. 그래서 사무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무에 비교하면 사무장이 하는 일과 유사한 거죠. 사무장이 주로 이제 변호사를 도와서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 서면을 작성한다라든가 내부적 서류 준비 이런 거를 사무장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법정에 나갈 때는 법정 변호사가 그 이미 제출된 준비 서면을 진술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정 변호사는 또 우리 형사 공판 절차에 비하면은 공판 검사 정도가 대응되겠죠. 이는 오직 법정 변호사만이 고등법원에 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정 변호사랑 사무 변호사를 구별해서 이렇게 법정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법정 변호사로 미리 신고해 놓은 자가 되겠죠. 그러나 법정 변호사는 사무 변호사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르지 않고는 소송 당사자이기로 해요 행동할 수 없다. 그래 원칙적으로 사무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에 준해서 진술하고 약간의 추가 또 내지는 보강은 가능하겠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다든가 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 사무 변호사는 자신이 작성한 준비 서면에 증거와 이용 가능한 입증 사실들을 기록하며 증인의 진술이나 목격자와 면담 내용 또는 그 내용의 요약을 기재하기도 한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준비 서면 제도도 우리랑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준비 서면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지 기재 사항을 설명해 볼게요. 준비 서면의 기재 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 248조 지방법원 합의부 이상의 절차에서는 준비 서면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하지만 단독 판사 심판 사건, 그러니까 지방법원 1심이 단독 판사 사건일 때는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합의부 사건에 원칙적으로 일단 합의부 사건은 단독 사건보다 사건의 어떤 경중을 볼 때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거나 또 소송 물가액이 3천만 원을 넘거나 이럴 때 합의부에 배당되고 좀 더 신중히 하자는 취지에서 준비 서면 제출을 의무화해 놓은 거죠. 다만 단독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46조 준비 서면은 그 기재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준비 기한을 두고 제출해야 하며 그래 통상 실무적으로는 길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 달라는 게 관행이죠. 그래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이미 제출된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소장부분 송달과 같은 의미고 247조 1항에 근거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여유 두지 않고 변론기일 바로 직전이나 또는 개정일에 그날 작성해 갖고 나와서 법정에 직접 제출하는 일이 잦아 소송 지연의 전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재판을 지휘할 때 그는 당일날 갖고 오는 거는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에 제출해 주세요 하고 지휘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서로 준비 서면을 교환해서 부분을 거기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사인 받고 준비 서면 수령한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편 재판장은 미리 제출 기간을 정하여 준비 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래서 당일날 제출하는 것은 피하게끔 하죠. 법 247조 2항에 있고, 재판장의 준비 서면 제출 명령에 의하여 소장 송달 시에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명하는 또 준비 명령을 발할 수 있고, 그래서 준비 서면을 받아보고 그에 대응하는 항변적 준비 서면이 있다면 그것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또 요약 준비 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뭔가 쟁점이 흐트러져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땐 요약 준비 서면이라고 해서 방대하게 제출했던 상세한 준비 서면을 간단하게 두세 장으로 요약한 걸 한번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재판장이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불이익, 부제출의 불이익은 준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때, 즉 불출석일 때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251조죠. 또 준비 서면이 상대방이 송달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미처 송달이 되지 않아 받아보지 못하면 방어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준비 서면을 미리 제출한 이익이라면 준비 서면에 제출된 그 내용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할 수가 있고, 또 제출을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불출석 시에는 그날은 변론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상대방이 방어도 못하는데 일방적인 준비 서면에 대한 진술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그런 규정이 존재하는 거죠. 247조 2항. 한편 준비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간의 혜택, 기간의 혜택이라는 건 그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다라든가 불출석을 전제로 한 번 정도 더 기일 소환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기회 혜택으로 그 자체의 변론기를 하루 진행한 걸로 간주한다라든가 이러한 불이익을 불출석자에게는 부과하는 걸 기일의 혜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고가 소장 제출하고 기일 소환을 쌍방 간에 하고 상대방도 답변서를 내서 다툰다고 하고 있는데 한번 불출석해서 다시 또 다음 기일을 잡아서 법원에서 기일 소환장이 날아가는데도 또 2차 안 나오면 그때 형식적 변론을 열면서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은 전부 자백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백간주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기일의 혜택이죠. 기타 당사자 책임 있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는 법원은 지연으로 인한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소송 비용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민사소송법 91조에 기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준비서면 제출의 요건은 의제자백, 즉 두 번의 기일에 다가 있다면 자백한 걸로 간주되는 민사소송법 139조 1항과 3항에 의제자백 규정이 있고, 또 진술 의제의 이익을 준비서면 제출한 자는 받게 되죠. 137조. 또 실효권, 일정한 경우에
권리 공격 방어 방법을 실기한 걸로 봐서 자기의 그 권리가 있는 게 실효되는 거죠. 그런 거고, 실효권의 또 배제, 또 소의 취하시 동의권, 일정한 경우 소취할 때 준비 서면이 제출됐을 때는 일정한 상대방 진술을 위하여 그 피고 측에서 취하려고 할 때 원고 측에 취하겠죠. 그런 준비 서면 받은 거에 있어서 상대방도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서를 붙여서 취하를 해야 되죠. 여기까지가 준비 서면에 대한 제출, 작성에 대한 이익 불이익이고, 네 번째는 작성 요령을 설명해 보겠어요. 먼저 준비 서면이라는 제목. 그래서 우리가 소송 실무에서 첫 번째 낼 때는 소장, 또 소장에 대응하는 그걸 다투기 위한 서면을 낼 때는 답변서 이렇게 내고, 그 다음부터 소장 이후에 원고가 내는 서면, 또 답변서 이후에 피고가 제출한 서면은 모두 뭉뚱그려서 준비 서면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변론을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변론 예고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고 피고 당사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 서면에서 진술할 걸 항을 나눠서 1, 2, 3식으로 항목에 따라 작성한 다음에 끄트머리 연월일, 또 작성자 우리 피고 또 우리 원고 이름 쓰고 기명 날인, 또 요즘엔 서명 날인도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 준비 서면 작성 요령의 첫 번째는 괄호 1번 피고의 주장 정리, 피고의 답변서 내용 또는 법정에서 주장 내용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 요약한다. 즉 원고는 소장에서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는 그걸 다투고 나왔으니까 답변서에 뭐라고 쓴 피고의 내용을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으나, 그리고 이제 2항부터 자기가 또 그걸 재반박하는 내용을 적어내는 걸 피고의 주장 정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쟁점의 정리, 원고의 청구 원인이 있는 사실과 피고의 답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차이점이 원고 청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써서 원고 피고가 무엇을 다투고, 또 피고가 어떤 항변이 있지만 나는 이러한 원고의 소장에서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게끔 중간중간 마무리를 해야 되죠. 세 번째, 사실관계의 또 구체적 기재, 청구가 있기까지 권리 발생이라든가 채무 불이행 등에 대해 자세히 쓰고, 채무 불이행 이후에 원고에게 유리하게 될 피고 행동 등을 쓴다. 그래 피고가 내용 증명을 통해서 조만간에 변제를 하겠다, 또 아니면은 내가 여윳돈이 생기고 또 어떠한 자기도 수금할 내용이 있다면 그 수금 이후에 변제하겠다. 그러면 이게 채무 불이행 이후에 원고에게 유리한 행동이죠. 그런 것들도 써가면서 반박을 해요. 또 네 번째는 법률의 적용, 이 부분 법은 법원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 피고는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짜 변호사, 또 초짜 사무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함께 강하게 법정, 법규를 상세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서툰 준비서면 작성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원피고는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에 근거되는. 그리고 권리가 있냐 없냐 법규 적용은 철저하게 법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법률 적용에 대한 건 명확할 땐 괄호하고 무슨 법 몇 조 이렇게 써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원고든 피고든 소송 대리인들의 준비 서면에는 법규를 잘 기재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막 쓰게 되면 그게 불이익하게 자기한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원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법은 법원이 안다. 이 법원에 따라서 법원이 법규 적용하는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규를 뭐 상세히 쓴다라든가 꼭 명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쓰게 된다면 우리 사실관계를 직관적으로 규율하는 법규